이걸 놓치면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이거 저 왕년에 여러분 그 동팡조 황사바람 슛 아십니까? 거의 그런 수준. 자, 앤디 콜 롯데리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나골 크로스 슛! 아! 지금 동팡조 선수인데 이거 완벽한 찬스를 놓치네요.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끔찍했던 주말이었습니다. 메시도 속수무책이었던 바이에른 뮌헨전 2대8 참패, 그리고 레전드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는 맨시티를 이끌고 리옹 앞바다에서 좌초를 했죠. 주말에 걸쳐 마무리된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로도 올렸습니다만 허리 디스크가 재발을 하는 바람에 어디에 좀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일단 휴식이 보약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8월 한 달은 영상이 좀 뜸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른 회복해서 여러분과 더 많은 축구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응원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챔피언스리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정규 시즌은 지난달에 다 종료가 된 상태죠. 대부분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예 리그를 조기에 끝냈던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0-2021 시즌이 개막이 했더라고요. 네, 이승 선수 좀 뛰고 있고. 하지만 UEFA 주간 대회,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하고 챔피언스 리그는 여전히 2019-20 시즌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많이 연기가 된 거죠.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토너먼트가 죄다 단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나흘 동안 치러졌던 UEFA 챔피언스 리그 8강 결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번 8강에는 이변이 좀 많이 있었죠. 첫날인 13일 목요일 새벽에도 대이변이 벌어질 뻔했는데요. 어마어마한 경기였죠. 이탈리아의 신흥 강호인 아탈란타가 파리 생제르맹을 거의 완전히 쓰러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PSG가 저력을 보였죠. 경기 종료 직전에 마르키뇨스의 동점골이 나왔고요. 추가 시간 3분, 그러니까 이제 93분에 교체 멤버인 막심 추포모팅이 극적인 역전골을 넣으면서 PSG를 8강까지 올려놨습니다. 14일 금요일에는 황희찬의 소속팀이죠. 라이프치히가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잡았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이제 이번 여름에 왔기 때문에 지난 시즌 연장이 되고 있는 지금 챔스에는 못 나옵니다. 경기 뛸 수가 없었고, 사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주공격수인 티모 베르너가 첼시로 이적을 해버렸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 올모의 아주 멋진 패스에 이은 그런 선제골, 또 미국 출신의 교체 멤버인 아담스의 결승골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거함을 침몰시켰습니다. 자, 이로써 라이프치히의 만 33살 감독 나겔스만은 유럽 축구 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챔스 4강에 오른 감독이 됐어요. 그 전 기록이 16년 전입니다. 2004년에 우리에게 아주 신숙한 감독이죠. 만 36세였던, 어렸네요 그때. 주제 무리뉴 감독이었습니다. 그때 무리뉴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이제 우승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겔스만 감독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남은 두 경기가 오늘의 주요 이슈인데요. 먼저 지난 15일 광복절 새벽에 열렸던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이거 라이브로 보신 분들 정말 승리자입니다. 저도 이거 라이브로 봤는데 정말 역사적인 경기였습니다. 아마 바르셀로나 팬들에게는 정말 치욕적인 기분이 들만한 그런 시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무려 8대2 가르마 대승을 거뒀습니다. 가르마 스코어로. 바르셀로나가 이제 두 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한 골은 그나마 뮌헨 자책골이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10골 중에 한 골밖에 못 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정말 압도적인 좀 바이에른 뮌헨의 승리였습니다. 정말 스코어만큼이나 경기 내용도 그렇고요. 어마어마한 시합이었어요. 이 경기 보려고 밤새다가 제가 이제 허리가 좀 아파서 그냥 좀 원래 자려고 했거든요. 경기 시작하고 좀만 보다가. 근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7분 만에 두 골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두 골이 나서 1대1이 됐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하는 기세가 정말 골을 엄청 넣을 것 같더라고요. 1대1 상황인데도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거의 그 상대팀,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박스 안쪽까지 거의 진입을 해가지고 전방 압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날 바르셀로나가 자기 진영에서 공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뺏겼거든요. 근데 그게 바르셀로나가 좀 부족했던 것도 있습니다. 수비수들이, 미드필더진들도. 세리 로베르토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 공격수들이 아주 작정하고 덤벼들면서 그런 범실들을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골킥이나 골키퍼가 공을 잡고 재개할 때도 주위에 있는 필드 플레이어들에게 공을 이렇게 주고 시작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되지 못하게끔 엄청나게 방해를 했어요. 바이에른 뮌헨 공격수들이. 미드필더진들까지 많이 올라왔고, 이러면서 뮌헨 선수들의 어떤 전방에서의 움직임들이 정말 거의 무슨 잡아먹을 듯이 덤벼드는 이런 움직임들이 아주 위협적이었는데, 여기에 바르셀로나가 이제 빌드업 자체가 되질 않으면서 완전히 패착이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기록을 한번 보시면 슈팅 수 차이가 무려 26대 7이었습니다. 유효 슈팅만 14대 5였고요. 압도적인 차이죠. 근데 여기 이제 기록을 보시면 바이에른 뮌헨이 얼마나 효율적인 축구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전방 압박에 올인을 하고 또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했을 때 지체 없이 슈팅까지 가져간 게 딱 보이는데요. 점유율이 51대 49로 바르셀로나가 좀 앞섭니다. 오히려 패스 숫자도 바르셀로나가 470대 450으로 앞서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공을 갖고 있었지만 그 위치나 슈팅까지 가는 빈도나 뭐 이런 것들은 바이에른 뮌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독일이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사우디를 이제 클로즈 있을 때 8대 0으로 박살냈던 시합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과 사우디의 점유율은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공을 갖고 있으면서 체력을 좀 분산시키거나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올인을 하면서 본인들이 볼을 탈취했을 때 아주 놀라운 집중력과 스피드한 전개, 전환을 통해서 바로 슈팅까지 가져가는 이런 어떤 그 반복된 공격을 통해서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날 경기에서는 특히 이제 국대에서 늘 노이어한테 밀린다고 이제 불평이 많았던 바르셀로나의 테오 슈테겐 골키퍼가 심리적 타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자존심 싸움을 했던 두 어떤 사이인데 8골이나 실점을 했는데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실제로 테오 슈테겐이 이날 뭐 그렇게 선방을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리오넬 메시 역시도 참담한 표정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메시가 뭐 전성 시절에는 메시 쪽에 상대 수비진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좀 몰리면서 메시가 많이 뛰지 않고 공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팀의 어떤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날 바이에른 뮌헨 경기한 거 보시면은 메시한테 뭐 한두 선수 이상 배치하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메시의 아우라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 물론 바이에른 뮌헨이 세계 최고의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최정상급 팀들 간의 경기에서 메시도 더 이상 과거의 어떤 그런 아우라를 보여줄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뼈아픈 확인이 된 그런 경기라는 점에서도 메시의 떨궈진 고개가 굉장히 좀 오랜 메시 팬으로서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제 지난 수년 동안 이적 시장에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 경기에서 이러한 참패로 귀결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이제 뼈아팠던 것은 바이에른 뮌헨이 넣었던 마지막 두 골, 그러니까 이제 7번째 골과 8번째 골이 다름 아닌 바르셀로나 선수가 넣었다는 거죠. 지난 2018년에 바르셀로나가 리버풀에서 무려 2천억 원 넘는 돈을 주고 이제 영입을 했던 필리페 쿠티니 선수, 이 선수가 이제 바르셀로나 적응을 못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를 바로 갔잖아요. 근데 이날 이제 교체로 투입이 돼서 쐐기골을 2방이나 박아 넣었습니다. 이게 참, 이 뭐 아이러니라는 표현으로도 좀 부족할 만큼 바르셀로나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임대를 가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첼시 8강에서 멸망골을 넣었다는 거 상징적이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참 뼈아픈 실점입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바르셀로나가 거액을 들여 사온 공격수들 모두 망했는데요. 그게 이 경기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매체 오셀에서 제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뽑았는데, 바르셀로나의 5,648억짜리 새 얼간이, 한 놈은 벤치, 이거는 이제 그리지만, 한 놈은 병원, 이건 덴벨레, 또 한 놈은 상대팀. 자, 이런 치욕적인 결과를 손에 든 바르셀로나, 이제 크루이프 신봉자라는 이유로 지휘봉을 맡겼던 키케 세티엔 감독, 결국 세티엔 감독은 뭐 실패작으로 이제 결말이 났고요. 이미 뭐 이 경기 전부터 경질이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감독이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새 독이 든 성배가 돼버린 바르셀로나 감독 자리,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누가 올지. 포체티노 감독 얘기도 있던데 뭐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8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기서도 대이변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시합은 맨시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다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 결말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명문인 올랭피크 리옹이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무려 3대1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시합은 경기 끝나고 이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자충수로 말이 많았어요. 이제 갑작스럽게 전술을 바꾼 펩 감독의 선택에 비판이 아주 본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갑자기 전술을 바꿔서 뭐 자기 나름의 상대 파해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낯선 풍경은 아닌데, 이번에 또 좀 고질병이 도졌습니다. 왜 고질병이라고 하냐면 이게 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 맨시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구 최강 수준의 스쿼드를 갖춘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이 잘하는 축구, 자기 축구만 해도 웬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인데,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굉장히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페르난지뉴, 가르시아, 라포르테로 3백을 짰고요. 그 앞쪽에 로드리가 들어왔고 최전방에 제수스와 스털링 투톱을 내세우는데 결과적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손에 들었습니다. 레알전 때는 이 포든을 굉장히 영리하게 활용을 하면서 성과를 봤던 펩 감독인데, 뭐 물론 결과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날은 굉장히 좀 포백 기반의 본인 축구를 3백 352에 가까운 축구로 바꾸면서
팀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강인함도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받았고, 또 수비 쪽에서 굉장히 지금 허점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점유율을 지배하는 시합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효를 얻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수비 조직력이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날 경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양팀 골키퍼들의 그런 차이, 격차입니다. 맨시티의 에드레송이 실점 상황에서 보이지 않은 실수들, 처리가 좀 아쉬웠죠. 2차 세컨볼 찬스까지 상대 선수에게 내주는 장면들이 있었고, 리옹의 앙토니 로페스 골키퍼는 대단한 선방쇼로 팀이 무너질 만한 고비에서 계속 팀을 구해냈습니다. 이게 이제 맨시티 공격이 위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고요. 리옹의 맨시티 킬러인 쿠르네가 선제골을 넣었고, 맨시티는 이제 덕배가 동점골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거기까지였죠. 리옹이 교체로 들어온 무사 덴벨레가 막판에 멀티골을 성공시키면서 맨시티를 침몰시켰습니다. 제가 꼽는 이날 승부처, 아마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잊지 못할 장면일 텐데요. 후반 40분입니다. 다들 경악을 하셨을 겁니다. 골키퍼도 없는 문전 한 1m쯤 됐나요? 코앞에서 득점기를 잡았었던 스털링이 이거를 놓쳐버렸죠. 골문 위로 넘겨버렸습니다. 이거 들어갔으면은 경기 종료 5분 남겨놓고 2대2 동점이 되면서 정말 결정적인 어떤 반전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걸 놓치면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뒤틀려버렸어요. 이거 저 왕년에 여러분 그 동팡조 황사바람 슛 아십니까? 거의 그런 수준. 자, 앤디 콜 프런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나골 크로스 슛! 지금 동팡조 선수인데 이번 몇건 찬스를 놓치네요. 맨시티의 탈락은 여러모로 이변입니다. 무엇보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챔스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의미심장하죠.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에서 찬란했던 시절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시티라는 유럽 최정상급 팀을 이끌면서 벌써 7번째 챔스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결승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2013-2014 시즌 바이에른 뮌헨 첫 시즌에는 4강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0대5로 패배를 했고요. 2014-2015 시즌에는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고서 역시 4강에 올랐습니다만 메시가 건재한 바르셀로나에게 3대5로 패배해서 탈락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마지막 시즌 2015-16 시즌에도 스페인 클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원정 다득점 밀려 탈락을 했었고요. 자, 맨시티를 이적한 뒤에는 정말 든든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리그를 휩쓸었는데 챔스에서는 계속 부진했습니다. 첫 해인 2016-17 시즌에는 음바페가 뛰던 시절에 AS 모나코에게 16강에서 원정 다득점 탈락을 했고요. 두 경기에서 무려 6골 실점을 했어요. 그리고 2017-18 시즌에는 8강에서 리버풀에게 아주 호되게 당했죠. 클롭 감독한테 정말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제 펩 감독인데 1대5로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8-19 시즌, 이건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 완전히 맨시티에게 당했습니다. 막판은 요렌테까지 있었고, 해리케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정말 좋은 경기들을 펼치면서, 물론 경기력 지배를 했던 것은 맨시티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4대4 무승부였는데 원정 다득점으로 토트넘이 4강에 진출을 했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번까지 과르디올라 감독의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고, 또 갑작스러운 전술 변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패배 권위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리옹전에 낸 전술을 고작 사흘밖에 발을 안 맞춰봤다고 해서 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대 허를 찌르려다가 자기 허를 그런 찌른 셈이 됐습니다. 팀 전력을 100% 발휘하지 못한 채 무너졌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안타까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4강대 좀 보겠습니다. 이번이 챔스 4강에 이제 잉글랜드도 스페인도 이탈리아도 없는 첫 번째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4강에 오른 4팀, 독일 2, 프랑스 2인데 공교롭게도 다른 나라 팀들끼리 맞붙습니다. 첫 경기는 오늘 수요일 19일 새벽 4시입니다. 라이프치히와 PSG, 물론 단판 승부고요. 자, 그리고 20일 새벽 4시에는 맨시티를 잡고 올라온 리옹이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긴 두 팀이 다음 주죠. 24일 월요일 새벽 4시에 대망의 결승전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치르게 됩니다. 지난해 리버풀이 올랐던 유럽 최정상의 자리, 이번에는 어떤 팀이 오르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하루빨리 회복을 해서 결승전을 중계할 수 있게 되도록 허리에 힘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폴리TV 저는 서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